자, 조합주의까지 했고 89페이지입니다.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인데 정치적 요소로서는 정치체제의 구조화라든가 운영방식, 아무래도 정치체제가 중요하겠죠. 그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정치 문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분위기라든가 이념도 중요하겠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막 중요하다고 공부하는데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제사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치적 사건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보세요. 문제의 특징과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형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외형적 특성은 의제 가능성이 큰 경우 줄거세요. 그거 하나만 줄거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문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제8절 보세요.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의 형태. 우리 행정학은 맨날 이런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죠. 그 내용이 가끔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죠? 자, 거기 보면은 폴리스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목표 설정 플러스 하나의 정책, 수단, 채택 활동을 정책 결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책 의제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A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를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한 개를 채택하는 거, 이거를 정책 결정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비슷하죠. 맞선 보러 갔는데 선 보다가 어떤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거, 이거 비슷하죠.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 것 같다 하냐 그랬더니 돈이 많은 것 같아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10가지 복이 있다면 꼭 한 가지가 복이 없다고 그랬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모든 걸 다 갖추면 분명히 하나가 딱 복이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인 간에. 이 조물주가 말이죠. 사람을 창조할 때 꼭 한 가지는 흠이 있게 창조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런데 다 좋은데 병이 짧아요. 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돈도 많고. 근데 갑자기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짧아요. 어떤 사람은 다 갖췄는데 또 이 금전적인 면에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갖췄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꼭 한 가지의 단점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게 오히려 좋다. 안 보이는 단점이 있으면은 진짜 나중에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도 하나 있는데 나중에 맞선 볼 때 보이는 단점 있는 여자를 좀 골라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안 보이는 단점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가지씩 꼭 단점이 있어요. 자, 앞에 계신 분 뭐가 단점입니까? 한 가지 꼭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씩 핸디캡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분명히 핸디캡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핸디캡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버드 예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통령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가 됐지만 분명히 하나의 하자가 있어요. 봐요. 자, 정책 결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메이킹이라고 그랬죠. 메이킹이라는 것은 만들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였죠. 그 다음에 정책 분석하는 게 있죠. analysis라고 그러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유형이 있는데 분석 결정, 정치적 결정, 직관적, 습관적 결정이 있는데 거기 SOP라는 게 나와요. SOP요. SOP 있죠. 스탠다드 뭡니까? 오퍼레이팅입니다. 오퍼레이팅, 그다음 프로시듀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SOP 그러면 돼요. SOP. 아시겠죠? 이거를 표준 작업이라고 그래요.
또는 표준 작업 절차, 프로시디어니까, 그죠? 표준화시켰단 말이에요, 표준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는다. 그럼 표준화돼 있죠? 일단 진찰 받고 마취실 가서 마취시키고, 그 다음에 오픈해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또 꿰매가지고, 그 다음에 회복실로 가죠? 회복실로 가서 막 때리죠? 그리고 집에 가 있죠. 그죠? 이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작업, SOP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내용을 몰라도 되는데,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알겠죠? Operating Procedure. 그러니까, 일종의, 쭉 나가게 되어 있는 어떤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하죠? 자,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습관성 있는 게 무서워요. 항상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걸 비디오로 찍어놔 봐요. 똑같아요. 그죠? 딱 집에 가서 무심코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말도 벗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왼쪽 양말, 오른, 항상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테레비를 켰다가, 2번 켰다가, 밥 먹고, 짜장면 시켰다 먹고,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친구 부르면 또 뛰어나가죠. 맥주 한잔 마시려고. 항상 똑같아요. 그 시간에. 그죠? 그 시간에. 이상하게 11시, 밤 11시, 10시 59분만 되면 외롭죠? 왜? 친구하고 잡담하고 싶어서. 항상 모여서 떠들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40 좀 넘으신 노총각 분들이 이렇게 모임 있는데, 항상 10시 50분 정도만 우르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룹이 많아요, 요즘에는. 자, 이걸 SOP라고 그럽니다. SOP. SOP가 있으려면은 선례가 있어야겠죠. 선례. 그죠? 선례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마취해야 된다. 그럼, 마취의사가 대충 봐도 알죠. 그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취약 요만큼 써야겠다. 이 사람은 많이 써야겠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마취 안 되게 생겼네. 그럼 많이 쓰죠. 안 깨나면 큰일 나죠.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쌍꺼풀 수술하면서 마취했는데 안 깨어났죠. 그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분인데 쌍꺼풀 마취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죠. 영면했어요. 그냥.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운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참 죄송했죠. 그죠? 불쌍하고. 다 모든 걸 갖췄는데, 그죠? 더 아름다워지려고 쌍꺼풀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게 내 무덤일 줄 몰랐던 거예요. 자, 91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분석 결정에서 합리 모형, 그 별표 4개 치세요. 합리 모형.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합리 모형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점증 모형이라고 그랬죠. 시험에 출제되겠죠. 점증 모형. 합리 모형은 뭐냐? 이 행정도 말이죠. 정책도 말이죠. 합리적으로 100%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하자. 이걸 합리 모형이라고 그래요. 점증 모형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점증 모형이에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지금 91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합리 모형 1번 줄 끄세요. 이상적이고 연역적이고 합리적 단계를 강조했다. 이상적이겠죠. 완벽하다는 건 이상적이죠. 여러분 어때요? 완벽한 거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라든 게 아니면 어떤 제도도 불완전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 문제 판단 및 의의했는데, 자, 이 의의 보세요. 정책 문제 파악, 사실 판단 활동이다. 그 다음에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것,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가치 판단하는 것이다. 즉, 정의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고, 그냥 파악한 것은 뭡니까? 팩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실 문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과 팩트를 보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DUNN. 던이라는 사람 나오죠. 둔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류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계층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분류 분석과 계층 분석했는데 분류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classify라고 합니다. classification
analysis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계서 분석, 계층 분석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계층이라고 제가 계서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계서 또는 계층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와 관련 있냐면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라인. 개선 조직과도 어느 정도 의미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책 문제 분석 기법, 분류 기법, 계층 분석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올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시냅틱스라고 하죠. 시냅틱스. 요거는요, 문제를 유사성 인식하고 개인적, 직접적, 상징적, 가상적, 자, 그거 줄구세요. 유추 구성한다. 유추 구성하는 것을 시냅틱스라고 합니다. 시냅틱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추했다. 이런 얘기죠. 유추할 수 있죠. 유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그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 이걸 유추라고 그래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밤에 손을 붙잡고 와요. 1시에. 그럼 유추할 수가 있죠. 아, 이 남녀가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유추할 수가 있겠죠. 좀 있으면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하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유추하고서.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갑자기 골목에서 말이죠. 여자가 남자 따귀를 딱 때려요. 1시에. 그럼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조만간에 깨지겠구나. 아니면은 사랑이 더 커지겠구나. 그죠? 더 다정한 어떤 모션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애정이 있으니까 때렸겠죠. 그 여자가 남자를. 그죠? 아, 그래서 조만간에 허니문 갔다 오겠구나. 이런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에 말이죠. 도서관에서 혼자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딱 보니까 유추할 수 있죠. 조만간에 공무원 합격자 나오겠구나.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고시텔에서 원룸에서 소주하고 막 막걸리에다 막 섞어서 막 먹고 있어요. 어때요? 아, 조만간에 사건 나겠구나. 시험 계속 떨어지겠구나.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유추할 수 있는 거 이런 분석 방법이 바로 시냅틱스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이 영어가 가끔 나와서 이렇게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목표 전략, 창안, 이런 거 있죠? 브레인이란 게 뭐예요? 머리란 뜻이죠? 두뇌란 뜻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분석하는 것. 이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고 평가한다. 이런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 설정.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 로마자 3번을 보세요.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인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점중주의적 대안 탐색. 그거 빨간 거로 줄구세요.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점중주의라는 게 나오죠. 점중주의는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과거가 항상 마음속에 남고 있어요. 그죠? 미래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저 과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방법, 이거를 점중모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점중모형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판단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점중모형이다. 저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죠? 임진왜란 때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책이 뭡니까? 난중일기였죠. 그 다음에 서해 유성령이 쓴 책이 뭐였어요? 징비록이라고 썼죠. 징비록이 더 수준이 엄청 높은 책이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난중일기 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양반이니까 그죠? 난중일기만 생각나는데 징비록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성룡이 그죠? 자, 유성룡 서해 유성룡의 스승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유성룡은 이황의 수제자예요. 몰랐죠, 여러분들? 이황 선생의 수제자인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학문적인 덕망이 높았던 사람의 수제자다. 그러면 뭘 해 먹어야겠어요? 영의정 해 먹어야죠, 그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징비록에 보면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몇 수백 년 후에 또 나라를 뺏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역시나 뺏겼잖아요. 바로 그놈들한테, 그죠? 일본 놈들한테 또 뺏긴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판단의 잣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점중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모형의 설정에서 1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줄구시고 필요하고 중요한 측면만 추출해서 모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형을 만들 때는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다.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해야지 과거에 있던 사실을 모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전통적 델파이라는 게 나와요. 용어가 또 나오죠. 델파이가 뭐예요? 예? 델파이 뜻이 뭡니까? 자, 아시는 분 계세요? 델파이? 이 델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 구성원들이 한번 쭉 훑어봐요. 훑어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봅니다. 가지고 이걸 회람이라고 그래요. 회람. 돌려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델파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읽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봤어? 그래서 맞선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죠. 맞선 보고 나서 남자를 평가하죠. 집에 와서. 그래서 아버지부터 시작하죠. 자기야 어떻게 봤어? 그거 좀 괜찮던데? 뭐 이렇게. 근데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반반. 그다음에 이모는 그 나쁜 놈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나중에 종합하는 거 있죠. 이걸 델파이라고 합니다. 델파이.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주야 거기 가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하지 마라 결론 내리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걸 델파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했다. 회람했다고 그래요. 회람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밑에를 보세요. 그 별표 한 5개 치세요. 전통적 델파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익명성 줄구세요.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문제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익명성을 보장했다. 익명성이 뭐예요?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의 직함이랄지 이름을 절대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서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익명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전화로. 그거 똑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뭐 리서치입니다 하면서 똑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익명성 보장해 준다. 이게 전통적 델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해 가지고 응답을 처리하죠. 뭐 누구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전통적 델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통제된 환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죠?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작년, 2015년 12월, 한 6, 7일 정도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와요. 내년에 사자성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탐 대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와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토 삼굴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교토 삼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옛날에는 한 우물만 계속 팠죠. 파보니까 어때요? 계속 돌만 나오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3개는 파야 돼요. 3개가 아니라 팔 만큼 다 파야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란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과목 하나 더 해서 9번 시험 보란 말이에요. 올해 9번 볼 수가 있어요. 한 2과목만 더 하면은. 별걸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뭐에 붙을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계신 분 뭐 교정학 공부하신다는데 교정학 하다 검찰직으로도 갈 수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산림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산에서 말이죠. 산림경찰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좋죠. 원두막 같은 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거기서 뭐 군밤도 거먹고 하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한직으로 갈수록 좋은 직업이에요. 센터로 갈수록 심부름만 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아인슈타인 한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무원 사원이었었어요. 공무원이었었어요. 그 초등학교 중퇴하고서 갈 데가 없어갖고 오스트리아 이 심부름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가 보니까 자기가 수학을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로지 수학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국립대학 수학 교수를 뽑는데 지원자가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전쟁만 하고 그랬으니까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교수하겠습니다 하니까 초등학교 때려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수학을 풀어보려니까 수학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딱 들어가니까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갑자기 2는 MC 제곱 그거를 마련해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턴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그죠? 생각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통적 델파이라고 뭐라 했어? 델파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번씩 의견을 물어보고 회람하고서 결론을 내는 걸 델파이라고 그랬죠. 이런 델파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책 델파이라고 그러고 전통적 델파이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델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정책 델파이라고 그래요. 밑에 보면 일반적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와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잠깐 보세요. 정책 델파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줄 보세요. 정책 관련자들 대립 의견을 표출한다.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플러스 이해관계자 등 정책 관련자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 델파이는 격리해가지고 익명성을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선택적 익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신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델파이 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그리고 이 내용 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풀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 정도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던이라는 사람이 또 한번 나오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4번 회귀 분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이 뭘까요? 회귀 분석이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행정학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서 문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죠? 우리 행정학이 어떤 심오한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처럼 예를 들어서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만들고 그 다음에 1919년도 유관순 누나가 3.1 독립운동하고 그 다음에 1945년 한일 우리 해방됐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개념의 학문이다. 여기 보면은 회귀 분석이 있어요. 회귀 분석. 요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 자, 내가 신혼부부인데 내가 여자입니다.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은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패를 부린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한 병 먹으면은 유리창을 부시고 2병 먹으면은 문을 때려 붙이고 그다음에
3병 먹으면 집을 갖다가 다 전복한다. 근데 우리 남편이 말이죠. 2병까지 먹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나가야겠죠. 도망가야겠죠. 회귀분석한 겁니다. 징조가 보이면은 거기에 처방을 얼른 내리는 거. 즉 과거의 행태를 판단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있죠. 미래 예측. 이거를 회귀분석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걸 회귀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의 행태. 이거 뭡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했겠죠. 그죠? 과학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불특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마약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암 말기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게 뭘까요? 마약이죠. 마약이라는 것은 악마가 먹는 약을 마약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죠. 그래서 임종 가까울수록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황금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필로폰 맞아본 사람 없겠습니다만 맞으면 안 되겠죠. 피로폭이라고 그러는데 맞으면 안 되죠. 그런 마약. 예를 들어서 커피를 예를 들게요. 커피 같은 경우도 하루에 3잔 정도는 괜찮은데 10잔 먹으면 환각 증세가 일어나요. 환각 증세.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인이라니까 코카인, 코데인, 히로인 이런 것은 다 마약 성분이에요. 우리는 마약에 다 노출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코카콜라 그거 다 마약 성분이 다 있어요. 알코올도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2-3번씩 알코올 흡수하면 어때요? 약간의 마약에 노출됐다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농주를 먹고 있습니다. 막걸리 좀 먹고 있는데 막걸리는 코리아 와인이라고 그러죠. 와인이에요. 와인. 막걸리 통 보면은 코리아 와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로 얘기합니다. Please Korean, a cup of Korean 이렇게 코리안 와인 그럽니다. 코리아 와인. 와인 주세요. 그럼 모르죠. 막걸리 얘기.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결과 예측에 한계가 있는데 소극적 대처 방향 중복성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죠. 민감한 사람이 있죠. 예민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소망성 기준 이렇게 돼 있죠. desirability입니다. desire 뭡니까?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있죠.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3번째 아이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걸 소망성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을 낳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어떤 희망이 생기죠. 근데 요즘에는 뭐 1명 낳기도 잘 안 날라고 그러니까 그죠? 결혼 안 낳는 것이 뭐 앞으로는 뭐 한 60%는 않게 돼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어떤 동호회가 중요하지. 앞으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준필수인데 앞으로는 필수가 아니죠.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할 환경이 아니죠. 개인주의입니다. 다 개인주의고 60%는 혼자 살아요. 원룸에서 짜장면 각자 먹어요. 짜장면. 짬뽕집이죠. 혼자 먹고 바깥에 내놓으면 되니까 같이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채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갑자기 써요.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운동을 실컷 하고서 술은 한 말을 먹죠. 운동 하나만 하죠. 담배는 뭐 등산하고서 말이죠. 담배 2갑을 탁 피워. 건강 좋아졌다고 해서 오히려 나빠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망성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효과성, 능률성인데 능률성 적으세요. 거기 보면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행정학에서 제일 어렵다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표준적으로 연습만 하면 만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문제인데 그거는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행정학 참 재밌어요. 문제 너무 쉽게 나오고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5페이지 보시면은 비용 편익 분석 나와 있죠. Cost Benefit Analysis라고 나와 있죠. 비용 편익 분석이다. 뭐냐면 정책을 결정할 때 비용 나가는 비용 생각해야 되죠. 그죠? 얻는 편익 생각해야죠. 이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C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BC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요것만 알아두세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냐면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편익이 큰 거, 가장 효과가 큰 거, 이거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자꾸 머리에 남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값어치가 보이는 거, 안 산 거 있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토탈한 그런 토탈 개념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2번 보세요. 할인율, 민간 할인율 플러스 사회적 할인율 플러스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줄그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중에 문제풀이에 나옴 이렇게 쓰세요. 이거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BC 분석에 한계가 있는데 결국 BC 분석에서도 공평성이 문제됩니다.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면서 계속 약간 추상적인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죠.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분석 결정, 합리 모델 한계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정책 결정자의 측면에서는 사이먼이도 한마디 했죠. 제한된 합리성 표현이다 이런 말도 했고 구조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품위제라는 말 나와요. 네모칸 치세요. 품위제. 자, 품위제가 뭐냐? 품위제입니다. 품위제. 이거는 부하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관이 그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하와 협의해가지고 결정한 것을 품위제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관과 부하가 같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이죠. 그걸 품위제라고 합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정책 분석이 있는데 정책 분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정책 분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집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 문제집 들어가서 기본 내용 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떤 학원 가나 똑같습니다.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결론이 그겁니다. 문제를 잘 해달라.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항상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0페이지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이 절대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 막 깊이 들어가 봐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 꼭 드릴게요. 정책 분석은 바람직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책 분석이다.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물 아니면 뭐 산소가 오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할 때 분석하죠. 물 두 개에다가 뭐 산소가 하나 있을 때, 그죠? 이게 이제 물이다.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 이게 물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책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전적 분석이 있고 사후적 분석이 있다. 사전적 분석은 정책 결정 과정을 말하고 사후적 분석은 뭡니까? 결정 후 집행 및 평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4번을 보세요.
관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연구가 있는데 O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Operation Research 이런 말 나오죠. 이건 뭐냐면 계량적 수리적으로 어떤 룰을 발견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이 바로 OR이다. 과학적 관리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보면은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LP가 있습니다. LP. 자, 97페이지입니다. LP. 자,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한 2, 3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LP는 뭐냐면 선형계획이랍니다. 라이너 프로그래밍. 라이너니까 뭐예요? 어떤 제약된 조건 아래에서 가장 최적적인 점 뭡니까? 그것을 꺼집어내는 거. 이것을 LP, 라이너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돼 있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체제 분석은 자, 거기 보면은 1번 보세요. 가능한 한 계량적 그 다음에 미시적 방법들을 활용한다. 체제 분석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방법보다 미시적인 방법을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3절 정책 결정 모형 연구해서 다양한 결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9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합리 모형의 특징, 선형 모형이다. 줄거세요. 합리 모형의 특징은 선형 모형이다.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선형 모형이 왜 합리적이냐? 어떤 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인. 예를 들어서 상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상관이 말이죠. 하위직 예를 들어 공무원이랄지 이 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명령 내릴 때는 합리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옆으로 새 나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리 모형이 합리적인 것이 왜 선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죠. 누수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누수가 안 벌어집니다. 한 라인만 가기 때문에 여기서 100원 투자했으면 100원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줄구세요. 선형 모형 이꼬로 목표가 명확하다. 목표가 명확하니까 어떻습니까? 옆으로 나가는 게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올해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겠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한 가지 라인으로만 가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올해 장가도 가야겠다. 공부해가면서 얼마든지 결혼해서 그 다음에 가끔 저녁 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시험 합격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겠죠? 그죠?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자, 합리 모형은 자기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 비합리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이런 거 비슷하죠. 북한 체제가 북한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면은 연평대에다 포격할 수 있어.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국제적 흐름에서 볼 때는 이놈들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시험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나중에 보시면 문제가 지금 한 500문제가 넘는데 들어가 있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라고 나와 있죠. 그 별표 4개 치세요. 이건 문제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의미. 이건 별표 한 4개 치세요. 자, 정책 결정 과정 상황과 정책 문제 정보 단순화를 해서
합리 모형보다, 자, 줄거세요. 합리 모형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네틱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들 그 보일러 있죠? 예를 들어 귀뚜라미 보일러든가 이 보일러 있죠? 보일러 보면은 자동 온돌 조절 장치라고 있죠? 몇 도가 이래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점화되는 게 있어요.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요걸 좀 생각하세요. 자동으로, 왜 자동으로 하겠습니까? 합리적 중에서 더 합리적이죠? 야, 이게 예를 들어 19.85도쯤 되면은 자동적으로 점화됩니다. 자동적으로. 엄청나게 합리적이죠? 딱 20도가 돼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 떨어졌는데도 점화가 팍 돼요. 왜? 엄청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적 모양보다, 합리 모형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으시고. 자,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자, 합리 모형은 말이죠. 그 1번 보세요. 합리 모형은 가치 통합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뭡니까? 가치 통합이 아니라 가치 분할을 전제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조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합리 모형은 말이죠. 아까 상하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했지만 자동 온돌 조절 장치는 예를 들어 20도부터 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나눴다는 거예요. 뭐 19.85도부터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눠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더 분석했죠? 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눴다는 건 뭐예요? 디바이드니까 통합이에요? 분할이에요? 분할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분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눈이 아픕니다. 이게 아니죠. 눈에 어디 뭐 조리개가 아픕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합리 모형에서는 눈이 아픕니다는 끝났는데 사이버네틱스에서는 눈이 아니라 눈에 조리개가 아픕니다. 이렇게. 알겠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아시겠죠? 눈이 아파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엘슨이라고 씁니다. 앨리슨이라고 그러는데, 모형 2에 해당한다. 앨리슨의 모형은 나중에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치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그럼 합리 모형과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차이점이 있죠. 그 별표 한 4개 치세요. 이런 거 좀 출제됩니다. 합리 모형은 두 번째 줄, 불확실성 감소에 포인트를 뒀다. 불확실성 감소. 불확실성 감소에 포인트를 뒀다. 줄구시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불확실성 통제에 포인트 뒀다. 불확실성 통제. 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통제했다, 컨트롤했다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선형 모형, 합리 모형은 말이죠. 불확실성을 없앴다,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이럽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한테 명령하는 거 있죠. 빨리 남침에 대비해라. 그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이죠. 집을 나가면서 온도 조절 장치에 거기다 맞춰놓고 나갑니다. 이거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게 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내가 통제하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기계를 통제하고 나간 거예요. 맞춰놓은 것은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사이버네틱스가 중요하니까 제가 합리 모형과, 자, 우리가 모형을 3가지 했죠. 점중 모형 하나 했고, 그다음 합리 모형 했고, 지금 나오는 사이버네틱스 모형 3가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이 또 나와 있는데 만족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먼은 행태론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결과적으로 어떤 극대화, 어떤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 일종의 자기가 이런 거죠. 극대화와 만족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이 있다. 어떤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 난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극대화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중 모형이 나와 있죠. 점중 모형. 점중 모형은 좀 쉬었다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모형. 자, 좀 쉬었다 오세요.